환자가 숨이 멎어가는데 제 손에는 솜과 붕대밖에 없었어요. 사람을 살릴 수 없는 직업이었죠. 그런데 더 끔찍했던 건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환자의 말을 보고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보위부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날 밤 두만강 얼음 위에서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탈북자의 다이어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이 이야기는 북한에서 간호사로 일하다가 목숨을 걸고 탈북한 한 여성분의 실제 경험입니다. 사연자분은 긴 고민 끝에 혹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라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본인의 신원 보호를 위해 이름과 특정 지역 정보는 일부 각색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경험과 감정, 그리고 선택의 순간들은 모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북한 의료 시스템의 민낯, 체제 아래에서 강요받는 감시의 일상, 그리고 인간으로서 지켜내야 했던 최소한의 양심과 용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이야기는 단순한 탈출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는지,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했는지, 그 생생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 걸린 이야기를 서둘러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국경의 간호사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연자분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를 은희라고 부르겠습니다. 은희는 함경북도의 작은 읍단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간호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보통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를 돌보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간호사가 되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은희가 간호사가 된 건 그녀가 어렸을 때 할머니를 잃은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겨울에 감기에 걸렸고 그냥 감기였는데도 약이 없어서 돌아가셨습니다. 9살이었던 은희는 그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는 커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간호학교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실력만으로 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당에 대한 충성심이 먼저 평가되고 가족의 성분이 조사되고 그 다음에야 성적이 고려됩니다. 다행히 은희의 아버지는 공장 기술자였고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간신히 간호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교육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은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과서는 너덜너덜했고 실습기구는 거의 없었어요. 주사기는 몇 개 안 되는 걸 돌려쓰고 해부학은 그림만 보고 배웠어요. 실제 인체 모형, 그런 건 평양에나 있는 거였죠. 가장 많이 배운 건 오히려 조령님의 교시였습니다. 인민을 위한 복무, 당의 은덕, 혁명적 의료 일꾼의 자세, 치료 기술보다 정치 사상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렇게 2년의 교육을 마치고 은희는 20살에 읍단 병원에 배치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병원 건물은 낡고 어두웠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 대신 곰팡이 냄새가 났고 창문은 테이프로 붙여놓은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은희는 선배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응급약품은 어디 있어요? 선배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약품, 있으면 다행이지. 여기는 솜이랑 붕대도 아껴 써야 해. 환자 가족이 가져오는 게 없으면 우린 손 놓고 있어야 해. 은희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배운 건 이론이었고 여기는 현실이라는 것을. 병원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6시, 기상.
6시 30분 당 학습. 7시 병동 순찰. 그리고 하루 종일 이어지는 끊임없는 호출과 비명. 은희가 가장 힘들었던 건 환자를 살릴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매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실려왔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다리가 으스러졌다고 했습니다. 출혈이 심했고 쇼크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은희에게 소리쳤습니다. 수혈 준비, 링거, 마취제.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혈액은커녕 링거도 떨어진 상태였고 마취제는 한 달 전에 이미 바닥났습니다. 남자는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다가 3시간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은희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사람을 살리려고 간호사가 됐는데 나는 그저 죽어가는 사람을 지켜보기만 하잖아. 더 끔찍한 건 동료들 사이의 분위기였습니다. 약품이 부족하다 보니 간호사들끼리도 서로를 경계했습니다. 누가 진통제 하나를 더 챙겼는지, 누가 붕대를 숨겨뒀는지 서로를 감시하는 눈빛이 오갔습니다. 어떤 날은 선배 간호사가 은희의 서랍을 뒤지기도 했습니다. 너 여기 붕대 하나 더 있잖아. 왜 숨겼어? 은희는 항변했습니다. 이건 제가 환자 가족한테 받은 거예요. 다음 환자한테 쓰려고. 다음 환자. 내 환자가 지금 죽어가는데. 결국 붕대는 빼앗겼고 은희는 빈손으로 자기 환자에게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환자의 생명보다 누가 더 많이 확보했는가가 중요했습니다. 심지어 의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환자 가족이 돈이나 식량을 가져오면 그제야 제대로 된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담배 한 보루, 쌀 1kg, 때로는 중국산 약 1통. 그게 생명의 가격이었습니다. 은희는 말합니다. 환자 가족이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면 우리도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죠. 환자가 스스로 버틸지 아니면 죽을지. 어느 날 은희는 촉으로 진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검사 장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배가 아프다는 할머니가 왔는데 엑스레이도 없고 혈액 검사도 못했습니다. 은희는 할머니의 배를 손으로 눌러보며 통증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맹장염인 것 같은데.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을 하자니 마취제도 없고 안 하자니 터질 수도 있고 결국 의사는 결정을 미뤘고 다음 날 할머니는 복막염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은희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사람이 죽었다. 나는 간호사다. 하지만 아무도 살리지 못한다.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일일까? 병원에서의 매일은 이렇게 무력감과 죄책감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은희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직업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감시하는 일이 될 거라는 것을. 은희가 병원에서 일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정치지도원이 병동에 찾아왔습니다. 정치지도원은 병원에서 의료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상을 관리합니다. 간호사들의 출결을 체크하고 환자들의 태도를 기록하고 문제 발언이 있으면 보고합니다. 은희는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인데 왜 정치 담당자가 필요하지?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병원도, 학교도, 공장도, 모든 곳이 당의 감시망 안에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아침, 전체 간호사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정치지도원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동무들, 우리의 임무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만이 아니오. 환자들의 사상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혁명 과업이오. 은희는 옆 선배를 쳐다봤지만 모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정치지도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환자가 치료 중에 무슨 말을 하는지, 불평불만은 없는지, 반당적 발언은 없는지, 동무들은 귀를 열어야 하오. 그날부터 은희의 업무에 또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환자 관찰 일지. 단순한 의료 기록이 아니라 환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빠짐없이 기록해야 했습니다. 처음에 은희는 형식적으로만 썼습니다. 환자 김, 치료에 협조적임, 특이 사항 없음. 하지만 선배 간호사가 은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은희 동무, 너 이렇게 쓰면 안 돼. 너무 성의 없어 보여. 네. 그럼 뭐라고 써야 하는데요? 선배는 주위를 살피더니 속삭였습니다. 환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써야 해. 배급이 늦어서 힘들다든지, 물가가 너무 올랐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 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걸 왜 써야 해요? 그냥 하소연 아니에요? 선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아직 모르는구나. 여기서는 하소연도 불만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안 쓰면 다른 사람이 쓰거든. 은희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환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기록되고 평가되고 보고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은희는 직접 그 시스템의 칼날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입원했습니다. 폐렴 환자였습니다. 은희가 링거를 꽂아주는데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간호사 동무, 우리 집에 배급이 석 달째 안 나왔어요. 아이들이 굶고 있는데 병원비는 어떻게 내야 하나요? 은희는 안쓰러운 마음에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치료부터 받으세요.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은희는 그 대화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냥 환자의 하소연일 뿐이야. 굳이 적을 필요 없어. 하지만 사흘 뒤, 은희는 정치지도원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시선이 은희를 맞았습니다. 동무, 앉지. 은희는 긴장한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치지도원이 서류를 꺼내 책상에 탁 놓았습니다. 세병동 입원 환자 박동무. 배급 불만을 이야기했다는데 왜 보고하지 않았소? 은희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건 그냥 환자가 힘들어서 한 말이었어요. 불만이라기보다는 불만이 아니라고? 정치지도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배급 체계는 당에서 관리하는 거요. 그걸 문제 삼는 건 당을 비판하는 거나 마찬가지요. 동무는 왜 즉시 보고하지 않았소? 은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냥 환자를 위로하려고. 위로. 정치지도원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동무는 간호사요. 상담가가 아니오. 환자의 불순한 발언을 덮어주는 건 동무 자신도 문제가 있다는 뜻이오. 그날 은희는 경고를 받았고 사상적으로 해이하다는 기록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희가 병동에 갔을 때 그 아주머니의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환자 어디 갔어요? 다른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위부에서 데려갔어. 배급 불만을 퍼뜨렸다고. 은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보고하지 않아서?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보고한 걸까? 죄책감과 공포가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보고했어도, 안 했어도, 결국 그 사람은 끌려갔을 거야. 누군가는 보고했을 테니까. 하지만 그 생각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간호사가 아니다. 나는 감시자다. 하얀 가운을 입은 밀고자다.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고발하는 게 내 일이다. 그 사건 이후 은희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와 대화할 때도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았습니다. 환자가 무슨 말을 해도 네, 알겠습니다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공감하지 않았고 더 이상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자신도 환자도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생활은 점점 더 버거워졌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생활총화 시간. 간호사들은 돌아가며 자기 비판을 해야 했습니다. 이번 주에 저는 환자에게 충분히 친절하지 못했습니다. 혁명적 의료 일꾼의 자세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비판만으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해야 했습니다. 김동무는 이번 주에 지각을 2번 했습니다. 당 학습에 성의가 없어 보였습니다. 동료를 고발하지 않으면 자신이 단결심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은희는 이 시간이 가장 싫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돕는 동료가 아니라 서로를 감시하는 감시자구나.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은희와 같은 시기에 입사한 동료 간호사 혜진이가 있었습니다. 혜진은 성격이 밝고 환자들을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어느 날 혜진은 환자에게 자기 도시락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환자가 너무 배고파한다며 자기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본 누군가가 보고했습니다. 혜진 동무가 당의 배급 체계를 무시하고 개인적 동정으로 식량을 나눠줬다고. 다음 날 혜진은 병원장에게 불려갔고 일주일 뒤 시골 진료소로 발령이 났습니다. 혜진은 떠나기 전날 은희에게 말했습니다. 은희야, 여기서는 착하게 살면 안 돼. 착한 사람이 제일 먼저 짓밟혀. 은희는 그 말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는 또 다른 불공평도 있었습니다. 당 간부나 보위부 간부의 가족이 오면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귀한 약이 갑자기 나타났고 의사들은 친절해졌고 병실도 제일 좋은 곳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어느 날 보위부 부부장의 아들이 입원했습니다. 단순한 감기였는데 병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원장이 직접 와서 지시했습니다. 이 환자는 특별히 관리하시오. 항생제도 최고급으로, 링거도 2병씩. 은희는 그 옆 병상을 보았습니다. 폐렴으로 고열에 시달리는 노인이 있었는데 항생제가 없어서 며칠째 버티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환자한테도 항생제 좀. 의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없어. 지금 있는 건 저 환자 거야. 은희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사람의 목숨도 계급이 있구나. 은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병원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환자를 볼 때마다 내가 이 사람을 감시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싫어졌습니다. 나는 누구지?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간호사가 됐는데 지금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 은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12월 말. 함경북도의 겨울은 영하 20도를 밑돌았습니다. 밤 10시쯤. 응급실에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중환자 이송, 지금 당장 준비하시오. 은희를 포함한 당직 간호사들이 급하게 응급실로 모였습니다. 몇 분 뒤, 보위부 차량이 병원 앞에 멈췄고 2명의 보위원이 한 남자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아니, 끌고 들어왔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남자는 걷지 못했고 온몸이 피와 멍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은희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환자를 봤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얼굴은 너무 부어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고 팔은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고 다리는 끌리며 피가 흘렀습니다. 의사가 빠르게 지시했습니다. 침대로 옮겨 활력 징후 체크.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맥박을 짚었습니다. 약하고 불규칙했습니다. 체온은 35도. 혈압은 위험 수준으로 낮았습니다.
남자는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입술이 갈라져 있었고 이빨 몇 개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보위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자는 중국 접경에서 불법 장사를 하다 단속됐소. 집문 과정에서 쓰러져서 데려왔소. 집문 과정.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고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데 어디까지 해야 합니까? 보위원이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죽지 않을 정도로만. 침문은 계속되어야 하니까. 은희는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살리는 게 아니라 더 고문하기 위해 치료하라는 거구나. 의사는 은희에게 지시했습니다. 수액 준비, 소독약 가져와. 은희는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링거를 꽂고 상처를 소독하고 부러진 팔에 부목을 댔습니다. 그 과정 내내 남자는 신음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은희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고통으로 가득한 눈이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눈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보위원 한 명이 잠깐 자리를 비웠고 의사도 다른 환자를 보러 나갔습니다. 병실에는 은희와 남자만 남았습니다. 은희가 남자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는데 남자가 갑자기 은희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힘이 거의 없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은희는 깜짝 놀라 남자를 봤습니다. 남자는 부은 입술을 간신히 움직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라를 떠나시오. 은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남자가 다시 속삭였습니다. 이곳엔 희망이 없소. 젊은데 도망치시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보위원이 들어왔고 남자는 재빨리 은희의 손을 놓았습니다. 보위원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요? 은희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환자 상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보위원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은희를 쳐다보더니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자식, 뭐라고 했어?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보위원이 남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간호사한테 뭐라고 했냐고. 남자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보위원이 남자의 얼굴을 한 대 때렸습니다. 은희는 비명을 참아야 했습니다. 보위원이 은희에게 물었습니다. 이 자가 뭐라고 했소? 은희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말해야 하나? 숨겨야 하나? 말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지만 숨기면 나는 단 몇 초 사이에 수십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신음 소리만 냈습니다. 보위원은 은희를 한참 쳐다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글쎄다. 그리고 남자를 끌어냈습니다. 옮긴다. 다른 건물로.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직 치료가 필요 없어. 이미 다 물어봤어. 보위원들은 남자를 거칠게 들것에 싣고 병원을 나갔습니다. 은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나라를 떠나시오. 이곳엔 희망이 없소.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은희는 어제 그 남자가 어떻게 됐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선배 간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었대. 네. 신문 봤다가 죽었대. 오늘 아침에 시신 수습했다더라. 은희는 그 말을 듣고 화장실로 뛰어가 구역질을 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었구나.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나한테 살라는 거였구나. 그날 밤, 은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남자의 얼굴, 그 떨리는 목소리,
그 간절한 눈빛만 맴돌았습니다.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나를 살리려고? 아니면 자기가 할 수 없는 말을 나한테 전하려고? 은희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남자는 마지막 순간에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생각했다는 것을. 그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나를 걱정했어.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위해 뭘 했지? 아무것도 못했어. 그저 지켜만 봤어. 다음 날 출근길. 은희는 평소와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분노가 가슴 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이게 나라야?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게 정상이야? 고문해서 죽이고, 죽어가는 사람 치료해서 다시 고문하고, 이게 사람 사는 곳이야? 병원에 도착해서도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을 볼 때마다 이 사람들도 언젠가 저렇게 끌려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다들 공범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은희는 병원 뒤편으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서서 두만강이 흐르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북쪽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은희는 그때 처음으로 마음속으로 그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탈북. 지금까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는 단어. 입 밖으로 내서는 절대 안 되는 단어. 생각만 해도 총살당할 수 있는 단어. 하지만 그날 은희는 그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떠나면 어떻게 될까? 가족은? 친구들은? 잡히면 어떻게 되지? 온갖 질문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기 남으면 어떻게 되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사람을 감시하고 죽어가는 사람 지켜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은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남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 나한테 살라고 했어. 이곳을 떠나라고 했어. 그날 은희는 결심했습니다. 떠나겠다고. 살아남겠다고. 사람답게 살겠다고. 하지만 결심과 실행 사이에는 거대한 벽이 있었습니다. 탈북은 절대 충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은희는 그날부터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하지만 첫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탈북을 결심한 이후, 은희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병원에 출근하고, 환자를 돌보고 생활총화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국경을 넘지? 언제가 가장 안전할까? 돈은 얼마나 필요하지? 잡히면 어떻게 되지? 은희는 먼저 정보부터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탈북에 대해 아무에게도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물어보는 순간 그 사람이 보고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희는 간접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환자들과 대화하면서 국경 지역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요즘 국경 경비가 어떻다던데요? 두만강 쪽은 겨울에 얼음이 두꺼워진다면서요. 환자들은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요즘 경비가 더 심해졌어요. 군인들이 밤에도 순찰해요. 겨울이라고 다 오는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 얇은 데도 있어요. 은희는 그 말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기록했습니다. 또한 은희는 병원에서 일하며 조용히 물품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진통제 몇 달, 붕대 한 뭉치, 소독약 작은 병 하나, 버려질 물건이나 환자 가족이 남기고 간 것들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어느 날 선배가 물었습니다. 은희, 너 요즘 왜 그렇게 약품을 챙기니?
은희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집에 엄마가 아프셔서요. 혹시 몰라서 조금씩 모아두는 거예요. 선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누구나 집에 몰래 약을 챙겨두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또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 월급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은희는 암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쓰던 물건 중 쓸만한 것들을 조금씩 빼돌려 장마당에서 팔았습니다. 주사기, 거즈, 알코올소. 이런 것들은 장마당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은희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살기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몇 달 동안 은희는 중국 돈으로 200위안 정도를 모았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브로커에게 첫 접선료로 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루트를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는 길, 그리고 두만강을 건너는 길. 은희가 사는 함경북도는 두만강과 가까웠습니다. 두만강은 압록강보다 좁지만 물살이 세고 경비가 삼엄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여름에는 물에 빠져 죽고 겨울에는 얼음이 얇아 빠져 죽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은희는 어느 날 병원에 입을 트레알 피션 continues of to complete script from midpoint through conclusion. 사용자가 스크립트 계속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4장의 중간 부분부터 이어서 8장 결론까지 완성하겠습니다. 원한 한 남자를 통해 탈북 브로커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 남자는 국경 지역에서 장사를 하다가 다리를 다쳐 입원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국경 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넘어간다던데 사실인가요? 남자는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이긴 한데 간호사 동무는 왜 그런 걸 물어? 은희는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아, 그냥 궁금해서요. 환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남자는 은희를 한참 쳐다보다가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생각 있어? 은희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들킨 건가? 아니면 시험하는 건가? 은희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 남자가 퇴원하는 날 은희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화장실에서 읽고 바로 버려. 은희는 손이 떨렸지만 태연한 척 쪽지를 받았습니다. 화장실 칸에 들어가 은희는 쪽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장 북쪽 골목 낡은 이발소 목요일 저녁 6시 머리 자르러 왔다고 말해라. 은희는 쪽지를 변기에 버리고 물을 내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잠시 벽에 기대 있어야 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함정일까?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은희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가기로. 목요일 저녁. 은희는 병원에서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일이 있어서요. 라고 둘러대고는 시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거리는 어둑어둑했습니다. 은희는 북쪽 골목을 찾아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낡은 건물들, 그리고 한쪽 끝에 작은 이발소가 있었습니다. 낡은 이발소라는 표현이 딱 맞았습니다. 간판은 색이 발해 있었고 유리창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은희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은희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은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머리 자르러 왔습니다. 남자는 은희를 한참 쳐다보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앉으시오. 은희가 의자에 앉자 남자는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물었습니다. 진짜 머리 자르러 온 거요?
아니면 다른 일 때문요? 은희는 침을 삼켰습니다. 다른 일입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그럼 똑바로 들으시오. 남자는 브로커였습니다. 그는 은희에게 탈북 루트를 설명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려면 타이밍이 중요하오. 겨울이 가장 좋지만 얼음이 완전히 얼기 전은 위험하오. 군인들 순찰 시간도 피해야 하고 날씨도 나빠야 하오. 눈보라라도 치는 날이면 더 좋지. 비용은 얼마나? 남자가 손가락 3개를 펼쳤습니다. 중국 돈 300위안. 강 건너는 것까지만. 그 이후는 중국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하오. 은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이 모은 돈은 200위안 뿐이었습니다. 지금은 200위안밖에 없는데.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안 돼. 위험을 감수하는데 돈이 부족하면 못 데려가. 은희는 애원했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제발. 남자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 200위안만 먼저 내시오. 대신 조건이 있소. 무슨 조건인데요? 혼자 가야 하오. 그리고 내가 연락하기 전까지는 절대 연락하지 마시오. 준비되면 내가 찾아갈 거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집에 돌아와 200위안을 세어봤습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 돈이 고작 이것뿐이라는 게 슬프면서도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이 돈으로 과연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희가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12시 마을 버스 정류장. 돌아보니 그 브로커였습니다. 은희는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브로커는 사라졌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것입니다. 은희는 집에 돌아와 미리 준비해둔 작은 보따리를 확인했습니다. 진통제, 붕대, 소독약, 그리고 여벌 옷 한 벌. 이게 전부였습니다. 은희는 가족들을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방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동생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 은희는 가족들을 깨워 인사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대신 방문 틈으로 가족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동생아, 잘 지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밤 11시 30분. 은희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어두웠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은 멀지 않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돌아갈 수는 없어.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해.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브로커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희 말고도 2명이 더 있었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출발한다. 따라오시오. 절대 소리 내지 말고. 내가 멈추면 멈추고. 내가 가면 따라오시오. 네 사람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좁은 산길을 지나 강가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가면.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브로커가 손을 들어 정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모두 멈췄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저 앞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조였습니다. 브로커가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뒤로. 천천히. 네 사람은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함께 온 남자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돌멩이가 굴러떨어지는 소리. 작은 소리였지만 고요한 밤에는 크게 울렸습니다.
순찰조의 손전등이 이쪽으로 향했습니다. 거기 누구야? 브로커가 급하게 속삭였습니다. 뛰어. 네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뛰었습니다. 은희는 정신없이 뒤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군인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쏜다. 은희는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뛰었을까요? 은희는 한민가 뒤편에 숨어 숨을 헐떡였습니다. 주위는 조용했습니다. 군인들은 다른 방향으로 간 것 같았습니다.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쥐었습니다. 실패했어. 첫 시도가 실패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함과 두려움, 그리고 좌절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은희는 그날 밤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은 자고 있었고 다행히 아무도 은희가 나갔다 온 걸 몰랐습니다. 은희는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몇 시간을 떨었습니다. 만약 잡혔다면 지금 나는 어디 있었을까? 보위부에 끌려가 있었을까? 상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희는 평소처럼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포기해야 하나? 너무 위험해. 다시 시도했다가는 정말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동시에 포기하면 어떻게 돼?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희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또 한 명의 환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약이 없어서, 치료할 수 없어서, 그저 손 놓고 지켜봐야 했던 환자였습니다. 은희는 그 환자의 시신을 닦아주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여기 있으면 이렇게 죽는 거구나. 아무 의미도 없이,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그냥 숫자 하나로. 그날 밤, 은희는 다시 결심했습니다. 한 번 더, 한 번만 더 시도해보자. 이번엔 혼자서, 브로커 없이, 내 힘으로. 은희는 2주 동안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브로커를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스스로 루트를 파악하고 스스로 타이밍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 국경 근처에 사는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조심스럽게 정보를 얻었습니다. 두만강 어느 지점이 얕다던데요. 군인들 교대 시간이 언제예요? 겨울에 언제쯤 얼음이 두꺼워지나요? 환자들은 별 생각 없이 대답했고 은희는 그 정보를 머릿속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은희는 날씨를 관찰했습니다. 북한에는 일기예보가 제대로 없었지만 사람들은 경험으로 날씨를 예측했습니다. 내일은 눈 온대. 오늘 저녁엔 바람이 세게 불 거야. 은희는 그런 말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적절한 날을 찾았습니다. 12월 말. 기상청 기상수문국에서 일하는 환자가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엔 눈보라가 칠 거예요. 영하 25도까지 떨어진대요. 은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로 내일이야. 그날 하루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은희는 평소처럼 일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밤 계획으로 가득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은희는 병원 약국에 들렀습니다. 약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진통제 몇 알과 소독약 작은 병을 챙겼습니다. 마지막이야. 정말 마지막으로 훔치는 거야. 양심의 가책이 들었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 은희는 동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평소처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게 마지막 인사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봐요. 네, 내일 봐요. 하지만 은희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 은희는 가족들과 마지막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된장국,
조금 남은 쌀로 지은 밥.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희에게는 생애 마지막 가족 식사였습니다. 은희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기억해야 해. 이 얼굴들을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녁 9시. 은희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밤 11시가 되자 은희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옷을 겹겹이 입었습니다. 안쪽에는 진통제와 붕대를 넣은 작은 주머니를 감았습니다. 다치면 쓸 수 있게. 그리고 제일 겉에는 가장 두꺼운 외투를 입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은희는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 어머니가 뒤척이는 소리, 동생의 고른 숨소리. 은희는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안녕, 엄마. 안녕, 아빠. 동생아, 잘 지내. 미안해. 말도 없이 떠나서.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어. 은희는 조용히 문을 열고 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밖은 예상대로 눈보라가 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희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시야가 나쁘면 군인들도 나를 못 볼 거야. 은희는 어둠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국경까지는 약 2시간 거리였습니다. 은희는 큰 길을 피하고 뒷골목과 산길로만 이동했습니다. 발이 얼어붙을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중간중간 집들의 불빛이 보였지만 은희는 그 빛을 피해 걸었습니다. 누가 볼지 모르니까. 자정쯤 은희는 두만강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강은 저 아래의 어둠 속에 있었고 바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은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여기부터가 진짜야. 여기서 잡히면 끝이야. 심호흡을 하고 은희는 강가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은희는 얼음을 확인했습니다. 두만강은 얼어 있었지만 곳곳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조심해야 해. 한 번 빠지면 끝이야. 은희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군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보라 때문에 순찰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이야. 은희는 얼음 위에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습니다. 꽉꽉. 얼음이 체중을 견디는 소리가 났습니다. 은희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은희는 잠시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여 주변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 소리, 얼음이 울리는 소리, 그리고 먼 곳에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 중국 쪽이야. 은희는 방향을 확인하고 다시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희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본능적으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눈 위에 얼굴을 묻고 숨을 참았습니다. 군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날씨에 누가 건너겠어? 빨리 돌아가자. 그래도 한 바퀴 돌고 가야지.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은희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제발, 제발 지나가. 제발. 손전등 불빛이 은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군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눈보라에 아무것도 안 보여. 가자.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은희는 몇 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완전히 안전해질 때까지.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계속 가야 해. 거의 다 왔어. 은희는 다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더 빠르게,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마침내 강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 은희는 그 순간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해냈어. 나 해냈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새로운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은희는 일어나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중국 땅이라고 해서 바로 안전한 건 아니었습니다. 중국 공안이나 주민들에게 발견되면 북한으로 다시 송환될 수 있었습니다. 은희는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어 동틀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나무 밑에 웅크리고 앉아 떨었습니다. 추위도 추위였지만 현실이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나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구나. 이제 진짜 탈북자가 된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나 이제 살 수 있어. 사람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은희는 나무 뒤에 숨어 주변을 살폈습니다. 산 아래로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중국 마을이었습니다. 내려가야 하나? 아니면 계속 숨어 있어야 하나? 은희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고 주위에 몸이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은희는 천천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다가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만약 신고당하면 어떡하지? 중국 사람들이 날 보면 탈북자인 걸 알까? 은희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마을 외곽을 돌며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때 한 집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은희는 그 냄새에 참았던 배고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못 먹었지. 은희는 그 집 근처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집 안에서 개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은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아주머니는 은희를 보더니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선말로 물었습니다. 넘어왔지? 은희는 얼어붙었습니다. 들킨 거야? 도망가야 하나?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빨리 들어와. 밖에서 보이면 안 돼. 은희는 망설이다가 결국 아주머니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아궁이에서 불이 타고 있었고 냄비에서는 죽이 끓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앉아. 일단 먹어. 아주머니는 은희에게 죽 한 그릇을 주었습니다. 은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긴. 빨리 먹어. 은희는 죽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따뜻한 음식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은희를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조선족이야. 탈북자들 여러 명 봤어. 너 같은 애들 많아. 은희는 죽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저 신고 안 하실 거죠?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고하면 돈 준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난 안 해. 너희가 얼마나 힘들게 왔는지 아니까. 은희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은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 중국 공안이 순찰 돌아. 너 잡혀가면 북한으로 다시 보내줘. 그럼 끝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한국 가려면 브로커를 만나야 해. 나한테 아는 사람 있어. 전화해 볼게. 아주머니는 낡은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쯤 지나 한 남자가 집에 왔습니다. 브로커였습니다. 남자는 은희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돈 있어?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다 쓰고. 브로커가 혀를 찼습니다.
돈 없으면 못 데려가. 한국까지 가려면 최소 3천 위안은 있어야 해. 은희는 절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주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일단 이 애 숨겨줘. 돈은 나중에 보내게 하고. 브로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는 안 돼. 나도 위험 감수하는 건데. 이 애가 간호사래. 일할 수 있어. 브로커가 은희를 다시 봤습니다. 간호사? 네, 북한에서 간호사였습니다. 브로커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 조건이 있어. 내가 아는 중국집에서 일해. 몇 달 일하면서 돈 모아. 그럼 한국까지 데려다 줄게.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은희의 중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브로커는 은희를 어느 중국집 뒷방에 숨겼습니다. 주인은 조선족이었고 탈북자들을 몰래 일시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희의 일은 주방 일이었습니다. 설거지, 청소, 채소 다듬기. 간호사였던 은희에게는 낯선 일이었지만 살기 위해서는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중국어를 거의 못했고 밖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공안에게 걸리면 북한으로 송환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희는 뒷방에서 먹고 자며 일만 했습니다. 마치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같은 처지의 탈북 여성을 만났습니다. 20대 초반의 여자아이였는데 이미 6개월째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언니, 여기서 언제까지 일해야 해요? 잘 모르겠어. 브로커가 돈 다 갚으면 보내준대. 돈은 얼마나 모았어요? 여자아이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모르겠어. 브로커가 관리하는 거라. 우리가 얼마나 벌었는지도 모르겠어. 은희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거 혹시 속는 건 아닐까?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브로커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짐 싸. 지금 당장. 무슨 일이에요? 공안이 단속 나온대. 빨리 움직여야 해. 은희와 다른 탈북자 2명은 급하게 짐을 싸서 브로커를 따라갔습니다. 밤새 트럭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화물칸에 숨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며 이동했습니다. 트럭이 멈출 때마다 은희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검문이면 어떡하지? 잡히면 끝이야. 새벽이 되어서야. 트럭이 어느 농가 앞에 멈췄습니다. 내려. 여기서 며칠 숨어 있어. 브로커는 그들을 농가 창고에 숨겼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지만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은희는 중국을 떠돌며 몇 달을 보냈습니다.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고 때로는 숨어 지내고 때로는 일을 하며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한국에 갈 수 있어. 그럼 나 다시 간호사가 될 수 있어. 진짜 사람을 살리는 간호사로. 그 희망 하나로. 은희는 견뎠습니다. 중국에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브로커가 은희를 불렀습니다. 준비해. 이제 움직인다. 한국으로요? 아직 아니야. 동남아로 먼저 가야 해. 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탈북자들은 중국에서 직접 한국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수교 관계여서 중국에서 탈북자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남아시아를 경유해야 했습니다. 브로커가 설명했습니다. 태국이나 라오스로 가. 거기서 한국 대사관 찾아가면 돼. 그럼 한국으로 갈 수 있어. 혼자 가야 해요? 아니, 같이 가는 사람들 있어. 나는 국경까지만 데려다 줘. 그 다음은 다른 브로커가 받아. 은희는 긴장했습니다. 또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구나. 며칠 뒤
은희는 다른 탈북자 4명과 함께 다시 트럭에 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긴 여정이었습니다. 중국 남부를 향해 며칠을 달렸습니다. 트럭 화물칸은 좁고 답답했습니다. 숨 쉬기도 힘들었고 화장실도 갈 수 없었습니다. 은희는 체력이 바닥나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함께 있던 한 여자가 쓰러졌습니다.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자신이 챙겨온 진통제를 꺼냈습니다. 이거 드세요. 조금은 나아질 거예요. 여자는 고마워하며 약을 먹었습니다. 은희는 그 순간 자신이 간호사였다는 걸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래, 나는 사람을 돕는 사람이야. 이제 곧 다시 제대로 된 간호사가 될 수 있어. 중국과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을 때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해. 밤에 국경을 넘을 거야. 5명은 어둠 속에서 정글 같은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벌레들이 들끓었고 길은 미끄러웠습니다. 은희는 몇 번이나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 또 다른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경 수비대였습니다. 브로커가 돈을 주고 매수했지만 그래도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비대원이 은희 일행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빨리 지나가. 5명은 숨죽이며 국경을 넘었습니다. 라오스에 들어왔을 때 새로운 브로커가 그들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맡아. 태국까지 데려다 줄게. 하지만 이 브로커는 이전 브로커와는 달랐습니다. 더 무례했고 더 거칠었습니다. 돈 더 내. 안 그럼 여기 버려둔다. 뭐라고요? 이미 다 냈잖아요. 그건 중국에서 여기까지야. 태국까지는 추가야. 은희와 일행은 어쩔 수 없이 가진 것을 더 내야 했습니다. 시계, 귀걸이, 남은 돈까지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은희는 분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버려지면 정말 끝이야. 태국으로 가는 길은 더 험했습니다. 작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비포장도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어느 날은 검문소를 피하기 위해 정글 속을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은희의 발은 물집 투성이가 되었고 온몸은 상처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동료 한 명이 브로커에게 폭행당하는 걸 본 순간이었습니다. 그 동료는 돈을 더 낼 수 없다고 항의했고 브로커는 그를 때렸습니다. 닥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여기서 죽고 싶어? 은희는 그 장면을 보며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야. 그저 돈을 벌기 위한 물건일 뿐이야. 하지만 은희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사람이야. 여기서 포기하면 지금까지 온 게 다 의미 없어. 조금만 더 버티자. 마침내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니들이 알아서 해. 저기 저 도시로 가면 한국 대사관 있어. 거기 가서 신청하면 돼. 어떻게 가요? 버스 타든지 걸어가든지. 나는 여기까지야. 브로커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은희와 일행은 막막했습니다. 태국어도 못하고 돈도 거의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5명은 서로 의지하며 도시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걸어 마침내 큰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물어 한국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대사관 앞에 섰을 때 은희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여기까지 왔어. 정말 여기까지 왔어. 하지만 대사관에 들어가려는 순간 경비가 막았습니다. 탈북자세요? 네. 신분증 있어요? 없습니다. 경비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대사관 직원이 나왔습니다. 직원은 은희 일행을 면담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북한 어디서 오셨어요? 언제 탈북하셨어요? 은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면담은 몇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직원은 은희의 이야기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며칠 걸릴 수 있어요. 그동안 보호시설에서 지내셔야 해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보호시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깨끗한 침대, 따뜻한 트레알피션 티뉴한 이불, 그리고 안전한 공간.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안정감이었습니다. 은희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 살았어. 정말 살았어. 일주일 뒤,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원 확인이 완료됐습니다. 한국행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은희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함께 있던 동료들도 울었습니다. 우리 진짜 한국 가는 거예요? 네, 가실 수 있습니다. 한 달 뒤, 은희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생애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고 아래로 땅이 멀어져 갔습니다. 은희는 창에 이마를 대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나 지금 하늘을 날고 있어. 자유를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몇 시간 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인천공항, 대한민국. 은희는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여기가 한국이구나. 내가 진짜 여기까지 온 거구나. 공항에서 통일부 직원들이 은희 일행을 맞았습니다. 환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은희는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나를 환영해 줬어. 나를 사람으로 대해 줬어. 은희와 일행은 하나원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몇 달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희에게는 그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기적 같아. 하나원 첫날, 은희는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방. 침대와 책상, 옷장이 있었습니다. 은희는 침대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게 내 방이야. 내가 안전하게 잠들 수 있는 곳. 그날 밤, 은희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어 교육, 사회 적응 교육, 법률 교육, 취업 교육. 배울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은희는 특히 한국어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북한에서 쓰던 말과 남한에서 쓰는 말이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아르바이트가 뭐예요? 편의점은 뭐고요? 와이파이는요? 처음 듣는 단어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매일 밤 복습하고, 모르는 건 물어보고, 틈틈이 메모했습니다. 교육 담당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은희 씨,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저는 다시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려면 열심히 해야죠. 간호사요. 북한에서 간호사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응원할게요. 교육을 받으며 은희는 한국 사회를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처음 마트에 갔을 때 은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음식이 그냥 여기 있어. 돈만 내면 살 수 있어? 과일, 채소, 고기, 과자.
상상도 못했던 종류의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은희는 그날 사과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사과를 나는 그냥 먹을 수 있어.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낸 뒤 은희는 사회로 나갔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작은 원룸, 그리고 정착 지원금. 은희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내 집이 생겼어.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은희는 곧바로 간호사 자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의료 지식은 한국과 많이 달랐습니다. 약 이름도 다르고, 치료 방법도 다르고, 심지어 기본 용어도 달랐습니다. 은희는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은희는 행복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걸 공부하고 있어. 아무도 감시하지 않아. 아무도 내 말을 보고하지 않아. 공부하며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탈북민 지원센터에 가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은희는 같은 꿈을 가진 다른 탈북민들을 만났습니다. 간호사를 꿈꾸는 사람, 요리사가 되고 싶은 사람, 선생님이 되고 싶은 사람, 모두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은희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은희는 전화기를 들고 울었습니다. 해냈어. 나 정말 해냈어. 첫 출근 날, 은희는 하얀 가운을 입고 병원에 섰습니다. 서울의 한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작은 병원이었지만 은희에게는 꿈의 직장이었습니다. 원장님이 은희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은희는 90도로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 환자를 만났을 때 은희는 떨렸습니다. 할머니 환자였는데 당뇨로 입원하신 분이었습니다. 은희가 혈당을 재려고 하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에요. 어디서 오셨어요? 은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았겠네. 이제 여기서 편하게 사세요. 은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일을 하며 은희는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어. 약도 있고, 장비도 있고. 무엇보다 환자를 감시하지 않아도 돼. 북한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여기서는 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의 말을 듣고, 위로하고, 치료하고, 그리고 정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응급 환자가 왔습니다. 넘어져서 머리를 다친 할아버지였습니다. 출혈이 심했고 할아버지는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은희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지혈하고 활력 징후 체크하고 의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링거를 꽂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살았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할아버지 가족이 은희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간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은희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살렸어. 정말로 살렸어. 북한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일. 여기서는 할 수 있는 일. 퇴근길. 은희는 서울 거리를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자유로워.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살고, 누구도 날 감시하지 않아. 은희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희는 북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가족들, 잘 지내고 있을까? 은희는 언젠가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 아니면 가능하기는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은희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은희는 오늘도 병원에 출근합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를 돌보며 진짜 사람을 살리는 간호사로 살아갑니다. 북한에서는 할 수 없었던 사람다운 삶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시간이 넘는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희의 이야기는 단순한 탈출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감수해야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지켜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북한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환자를 살리는 것보다 환자를 감시하는 일을 강요받았던 그녀. 사람을 돕고 싶어서 시작한 직업이 사람을 고발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현실. 그 속에서 은희가 느꼈을 절망과 죄책감, 그리고 분노를 우리는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까요? 탈북을 결심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국경을 넘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족을 두고 떠나는 것. 잡히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 그 모든 것을 감수하는 선택입니다. 은희는 두만강 얼음 위에서 군인의 손전등이 스치는 그 순간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나는 살고 싶다. 사람으로. 그 한 가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중국에서의 숨막히는 도피, 브로커들의 착취, 끝없는 이동,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한국. 그 여정 속에서 은희는 수많은 인간의 선과 악을 보았습니다. 신고 대신 밥을 내준 조선족 아주머니, 돈을 뜯어낸 브로커, 함께 울고 웃었던 동료 탈북자들, 환영해준 한국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은희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하얀 가운을 입고 일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여기서는 할 수 있습니다. 환자를 정말로 치료하고 정말로 살리고, 그리고 누구도 감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북한의 실상을 아는 것, 탈북자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간의 존엄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삽니다. 은희는 그 자유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탈북민들이 같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함께 살아갈 방법을 고민하는 것. 탈북민들은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문화를 공유했던 우리의 이웃입니다. 은희가 한국 정부에 처음 남긴 말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이제 누군가를 정말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녀는 지금 그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매일 병원에 출근하며 환자를 돌보며 생명을 살리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매 순간 확인하며 이 이야기를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의 용기가,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탈출을 꿈꾸는 누군가에게는 너도 할 수 있어라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인간의 존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누군가의 용기가 얼마나 위대한지 은희는 말합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살아남았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중국에서, 어딘가에서 자유를 꿈꾸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기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탈북민이 있다면 조금만 더 따뜻한 눈으로 봐주세요. 그들은 엄청난 용기로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이해하려고 노력해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지만 가장 큰 도움일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읽고 공유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사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이 순간에 감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